우리는 어떤 질문을 넣으면 바로 최종 출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모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모델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추론을 한다는 게 첫 번째 핵심 발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실했을 때 미리 계획을 하고 뭐가 나올지를 다 알고 나서 미리 계획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LLM을 한 단어 기반의 순차적인 것들로만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갖고 결과를 받아왔는데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해주고 좁혀가는 방향의 글쓰기가 조금 더 AI가 잘 못하는 고밀도의 문장을 생성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리서치는 AI는 자기 생각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모델이 생각하는 과정을 100%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추론 모델이 추론을 하는 그 과정을 숨긴다라는 거죠. 그 중간 추론 과정이 다 엉망진창이거나 일부만 보여준다거나. 강수진 박사님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매직, 오늘도 마술을 보여주실 강수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열심히 바이브 코딩을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데 클로드가 일단 제일 먼저 선제 공격을 했던 게 좀 쓰다 보면은 되게 빨리 토큰이 막혀요. 그래서 저 결국 100불짜리로 올렸거든요. 네. 좀 프롬프트를 열심히 배워서 토큰을 효율화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미나이랑 챗GPT도요. 요새 엄청 그걸 빡세게 조절을 해갖고 좀 고급 기능 같은 거는 되게 막아버렸어요. 프롬프트를 잘 안 쓰면 되게 금방 막히고 낮은 사양으로밖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프롬프트의 유력을 제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많이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시는 거 봤는데 역시 그 맥락적인 거에 있어서 토큰을 컴팩트하게 쓰는 게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니 바이브 코딩이니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프롬프트로 어떻게 하면 클로드 모델을 좀 가성비 있게 혹은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달 1월 달에 저희 뭐 네트워킹 파티도 해서 강수진 박사님을 1회 네트워킹의 강연자분으로 모셔서 100명의 분들이 모이셔서 그때도 이제 프롬프트 강의를 좀 해주시고 했는데 네, 시행착오 겪은 것들. 작년에 1년 동안 겪은 걸 좀 나눠주시고 네. 확실히 좀 예전에 비해서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 그다음에 이제 느끼는 거 이런 게 좀 다르죠. 네,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프롬프트는 이런 의미예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 없이 요즘에 시행착오는 이런 거 아마 페인 포인트일 텐데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아요라고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도 좀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한간에는 그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에이전트를 다뤄보고 바이브 코딩 해보시고 클로드 코드로 만들어보고 오픈 클로우나 멀티 에이전트까지 해보신 분들은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챗GPT에 대해서 좀 초반에 많이 했었고 제미나이 지난번에 해주셨었고 이번에는 엔트로픽입니까? 네, 맞습니다. 챗GPT가 대중화가 됐을 때 챗GPT를 주로 이제 메이저 LLM으로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노바나나와 함께 멀티모달 좀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엔트로픽은 약간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엔트로픽을 좀 다뤄봐야겠다 하여 좀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성이 있고 요즘에 이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어떠한 지식 수준이 예전보다 더 점점점 올라왔기 때문에 단순히 역할기법 쓰세요 이런 것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는 클로드라고 하면은 뭐 개발자만 쓰는 뭐 LLM이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클로드 쓰시는 분이 정말 많아서 저도 많이 쓰고 클로드 코드 나왔죠, 뭐 코워크 나왔죠. 지금 막 다들 저거 뭐야? 궁금해하긴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오늘 한번 좀 이렇게 알려주시죠. 엔트로픽이 밝힌 AI의 비밀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 온 건 5개이고 트렌드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중요한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5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가 더 이상 단순 글쓰기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문서를 설계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잘 쓰려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해가지고 우리한테 답변을 최종적으로 주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얘가 잘 못하더라고요, 답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주는 게 왜 중요한지. 네 번째는 프롬프트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진화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기자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토큰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들을 느끼셨잖아요. 컨텍스트는 유한하니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4가지를 뽑아왔냐면 역시 이 슬라이드도 클로드 스킬에 의해서 생성을 했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4가지 연구의 첫 번째는 해석 가능성입니다. 해석 가능성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는 모델을 어떤 색깔로 표현을 했죠? 모델의 속을 알 수가 없다. 블랙박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더 이상 블랙박스가 아니다라는 어떤 시발점이 된 논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하게 하는 추론 모델이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비추론 모델은 다 특히 오픈 AI 같은 경우는 비추론 모델인 예전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겠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추론 모델은 추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델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숨겨서 사용자한테 말을 한대요. 그 논문을 한 편 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오픈 클로 류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AI 에이전트의 행동인데 이상한 행동들 중에서 협박과 배신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 한 편 살펴볼 거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다음 단계로서 이 많은 토큰을 어떻게 컨텍스트로 설계할 수 있느냐 이 4가지 논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클로드 오프스 4.6인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들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제가 정리해 온 표예요. 모델이 어떠한 답변을 내놨는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그러면 뭐 결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결과를 컨트롤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하거나 어떤 보안에 있어서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오프스 4.6이라는 모델이 처음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를 넣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됐던 연구 사례가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오프스 4.6이나 소넷 4.6 같은 최신의 모델들은 자기가 평가받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면 답을 더 잘하고 평가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혼란을 느끼거나 막 동요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어요. 연구에서. 사람도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평소의 언어 습관이 아닌 조금 더 정갈하고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잖아요. 모델도 그런 거예요. 모델도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동요하는 그 모습.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꼭지로 가져가 볼 거고요. AI 에이전트에서 협박과 배신은 오프스 4.6이 허가 없이, 그러니까 사용자의 허가 없이 누군가의 인증 토큰을 이렇게 갈취하고 무단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고 설계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다라더라. 요즘에 이러한 소문이 많잖아요. 자고 일어나더니. 몰트보 쓴 게 아닌데요? 오프스 4.6이요? 네, 오프스 4.6이 가상 환경에서 연구진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었고요. 저 오프스한테 알려달라는 거 다 주고 있는데요. 네, 그랬을 때 보안이 어느 범위까지를 줘야 되는지 꼭 넣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네, 그리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오프스 4.6과 소넷 4.6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100만 토큰 넣을 수 있어요. 토큰을 넣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났고 심지어 그 중간에 클로드 쓰다 보면은 맥락을 압축하는 어떠한 그 UI가 나오잖아요. 대화 압축한다고 얘기 좀 길어지다 보면 갑자기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로딩 걸리듯이 앞에 압축한다고 막 떠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표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중요성을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이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인류의 어떤 윤리적인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강조한 회사잖아요. 네, 오픈 AI보다는. 그러다 보니 모델의 행동 연구를 긴밀하게 해서 현재 모델들의 어떠한 장치를 넣고 어떠한 보호장치 그리고 모델이 어떠한 양상으로 답변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프롬프트에 그 모델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프롬프트에 반영을 해서 쓸 필요가 있다는 거는 얘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델이 만들어진 어떠한 성향을 잘 반영한 프롬프트를 쓰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픈 AI사나
구글이나 다양한 모델사들에서 모델마다의 페르소나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각각의 모델을 쓸 때 같은 프롬프트를 쓴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르고 그 결과의 어떠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모델이 나오면 모델사의 시스템 카드나 혹은 이런 관련 기반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이렇게 내가 바꿔야겠구나를 역으로 추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클로드는 확실히 모델의 성향을 알고 프롬프트를 다르게 쓰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 역시 프롬프트계의 오은영 박사님. 이게 모델을 윽박질리는 게 아니라 모델에 맞게 내가 변한다라는 지금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게 맞고 띠용띠용한 순간이 많았어요. 내가 진짜 잘못 쓰고 있었구나. 살펴보시죠. 리서치 첫 번째. AI를 생물학에 비유를 해서 내부를 해부한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3.5 하이쿠 모델로 이제 연구를 했고 어트리뷰션 그래프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10가지 모델의 행동을 심층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고요. 그냥 이 바이올로지에 처음에 비유를 했다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왜 우리 학창 시절에 생물 시간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확장한 어떤 세포 이렇게를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이 연구도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모델이 어떠한 단어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다음 토큰을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블랙박스가 아니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부의 작동 원리, 문장의 생성 원리를. 그래서 핵심 발견부터 결론부터 말을 하면 3가지의 관점에서 프롬프트 작성법을 다르게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논문이 발견한 거는 모델이 추론 과정이 2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넣으면 바로 최종 출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모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모델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추론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 발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를 쓸 때 미리 계획을 하고 모델이 문장을 생성하는 원리가 한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다음 토큰을 예측해서 생성하는 원리였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네, predict the next token. 나는 밥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먹는다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그런데 이 연구에 의하면 뭐가 나올지를 다 알고 나서 미리 계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었고 세 번째는 모델이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써서 생각을 하죠? 보통 모국어죠. 자기가 쓰는 말로 생각하죠. 네, 근데 모델은 어떤 언어를 써가지고 생각을 할까? 라는 어떤 이 질문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사고하는 공통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가 보편적 사고 언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팁을 주는 그런 발견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영어로 프롬프트를 쓰시는군요. 그 친구가 한번 안 거쳐도 되는 거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영어로 쓰는 이유는 자명해요. 왜냐하면 모델들이 라틴계 언어 기반인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썼을 때 한국어의 어떤 통사적인 구조라든지 어휘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반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쓰는 때가 답변을 좀 더 빠르고 고품질로 LLM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되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작성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이 연구가 주는 중요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모델이 블랙박스가 아니라 들여다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주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모델을 개발한 프로그래머들도 엔지니어들도 너무나 많은 그 수십억 개의 계산 속에서 암호화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 작동 원리나 동작 원리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현미경으로 모델을 관찰하듯이 어느 정도의 내부의 특징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했던 그런 연구여서 중요하고요. 이게 오늘날에 2월 달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기계적 해석 가능성, 이 모델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2026년에 10대 기술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어떤 편향이라든지 경향 같은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보완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요해지고 오프스 4.6에서 이 해석 가능성 기법을 적용을 해서 안정성 평가에 적용을 처음으로 해요. 실증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는 그 과정. 예를 들어 우리가 애한테 편의점에 가서 빵을 사와라고 했는데 얘가 어디 길을 건너서 어떻게 가는지 뭐 중간에 오락실에 샜는지 몰라요. 근데 빵은 사왔어. 얘가 어떻게 갔다 왔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거기 CCTV를 달았네요 이제는. 그쵸. 약간 작은 현미경 같은 걸 달아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경로 패스 루트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속이 시원할 법도 한데 그런데 LLM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기자님도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고 결과가 좋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 이제는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 아이의 감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추론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추론하는 거 보다가 요새는 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좀 더 수월한 게 있죠. 그래서 핵심 발견 하나하나씩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2단계 추론을 목격하다는 이런 프롬프트를 넣은 거예요. 달라스가 속한 주의 수도는? 이라는 질문을 넣으면 그냥 답이 오스틴인데 오스틴에 가기까지 중간중간의 과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AI가 생각하는 과정, 왜 오스틴이 되는지를 저렇게 퓨처들을 하나씩 경로를 본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과정이 시각화된 거라서 이거를 어트리에이션 그래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제가 뭐 이런 LLM의 엔지니어나 이런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서 저는 프롬프트 단에서 좀 더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AI가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프롬프트가 달라질 수 있겠죠. 기자님께서 추론하는 거 보다가 잘못 추론했네 하면은 꺼버리시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어떻게 추론할 건지 먼저 말을 하게 하고 프롬프트를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 핵심이 되는 그 스레드 하나하나를 남기면 경로가 잘못됐으면 답변을 안 봐도 뻔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설계 방식을 바꾸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냥 달라스가 속한 주의 수도는? 이라는 단순 프롬프트, 이걸 비효율 프롬프트라고 할게요. 혹은 뭐 나쁜 프롬프트라고 한다면 효율 프롬프트는 달라스가 속한 주를 파악하고 그 주의 수도를 답변해주고 각 단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세요. 특히 비추론 모델을 여전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업에서는 고성능 모델을 쓰기보다는 어떤 보안이나 온프레미스로 맞습니다. 그러면 비추론 모델이든 특히 각 단계를 명시적으로 조금 거쳐달라. 그랬을 때 특히 복잡한 분석인 법정 문서 검토나 계약 문서 검토 시에 계약 유형 파악하고 핵심 조항 추출하고 위험 요소 평가하고 사실 검증하고 이렇게 단계별 이런 거를 워크플로우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프롬프트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로를 얘기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을 갈 건데 대전, 대구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얘기해봐라고 하는 게 더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얘한테 지시를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의 힌트는 모델이 암묵적으로 형성하는 중간 단계를 생성하게 해서 훨씬 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출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대전까지 가는 건데 대전까지 너가 어떻게 갈 건지 중간중간에 그 단계를 투명하게 말을 해라.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품질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핵심 발견은 시를 쓸 때 미리 계획하고 쓴다라는 게 이 연구에서 보여졌어요. 우리의 가설은 뭔가 과제를 시키면 얘가 계획을 할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아요? 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하는 앤데 계획을 다 하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뭔가 라임. 그 랩 보면은 끝에 운율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한 단어에 그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단어가 전체적인 문맥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작업, 실 때의 연구인데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는 당근을 봤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rabbit하고 habit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그는 당근을 받고
그걸 잡아야 된다. 그럼 그 다음 줄에 이 당근과 관련성이 높은 래빗이 나올까요? 해빗이 나올까요? 래빗 아니에요? 그쵸. 토끼가 더 당근하고 관련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줄바꿈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줄에서 이 모델은 이 전체 문맥을 봤기 때문에 래빗을 그 다음에 가져올 단어로 더 보고 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문장을 생성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단어 토큰 하나하나가 가진 어떤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 rabbit, 토끼가 가장 높게 활성화가 됐는데 그 이유가 운율에 있어서 의미적으로도 토끼가 더 당근하고 더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모델이 그냥 기계적으로 다음 문장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운율적인 계획을 보고서 가까운 걸로 단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생성을 하는구나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어떠한 연구의 현상을 프롬프트에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짜 계획을 한다라고 한다면 AI가 실했을 때 미리 끝 단어를 계획한다라는 게 연구에서 살펴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창작을 할 때 뭔가 글쓰기나 블로그 글 생성, 뭐 피드 글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고 역으로 쓰게 하자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계획을 하니까. 그래서 비율 프롬프트 예시를 보면 뭐 AI의 안정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글을 써주세요. 이게 우리가 쓰는 보편적인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글의 결론은 한 줄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AI 안정성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결론을 향해 3단계 논지를 역방향으로 설계해 완성된 글을 작성해 주세요. 이게 약간 리버스 프롬프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글을 생성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 연구에서 AI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거꾸로 가자. 그럼 거꾸로 가면 더 품질이 좋아지지 않냐 이런 거죠. 이게 진짜 사람 글 쓸 때도 똑같잖아요. 이게 구조 다 잡아놓고 글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쓰는 흐름대로 기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앞에가 더 좋죠. 그렇게 쓰시는 분은 원하는 결론을 잘 갈 수 있는데 이 일필휘지로 기세로 가다 보면 결론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글쓰기의 목적이 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창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왔어요. 오프스 4.6으로 한번 써봤고요. 하나는 그냥 보편적으로 AI 안정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글을 써주세요고 결론부터 말한 것들은 확실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개 어떠한 스타일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던 그런 연구여서 이런 거를 실무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너무 거시적인 방향에서 시작을 하고 결론을 AI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정해지고 나와야 되는 결론이 있다라고 하면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해주고 좁혀가는 방향의 글쓰기가 조금 더 AI가 잘 못하는 고밀도의 문장을 생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도 저렇게 시킬 수는 있었던 거잖아요. 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글을 써줘라고 했을 때 그냥 별 차이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결론을 주고 쓰라 그러면 얘가 훨씬 글을 잘 쓰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역방향. 우리는 이런 LLM을 한 단어 기반의 순차적인 것들로만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왔고 결과를 받아왔는데 프롬프트에 아예 역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해달라는 그 과정 중에서 다르게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렴이냐 발산이냐 같아요. 비올 같은 경우는 발산은 잘하겠지만 많이들 불만족으로 말씀하시는 AI가 쓴 글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의 제일 원인은 너무 일반적인,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데 결론이 뭐냐라고 뭔가 이 어젠다부터 딱 잡아준다라고 하면 이거에 맞춰서 아이디에이션하고 글감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역방향 설계라는 관점에서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델이 생각이라는 거를 할 때 영어로 할까요? 아니 저 아까 여쭤봐서 답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컴퓨터 언어로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컴퓨터 언어란 어떤 코드나 뭐 기호 같은 것들 이게 너무 흥미로운 질문이잖아요. 일단
엔트로픽의 많은 연구들에서 think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델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같냐라는 어떠한 생각도 해봐야 되지만 네.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모델은 어떤 언어로 말하지 않은 암묵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저는 당연히 모국어겠지?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델의 모국어는 어디 나라에서 만들었지?에 따라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저런 거 추론 모델 같은 거 누르고 생각하게 해서 생각하는 거 말하라고 하면은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중간중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주로. 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쵸.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이 클로드 3.5 하이쿠 모델은 물론 멀티링구얼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영어로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 중요한 어떠한 시사점들이 보편적 사고 언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우리는 뭐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번역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작다의 반대말은 뭐야? 라고 영어랑 중국어랑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모델 연구는 입력과 출력 근처 레이어에서 각 언어의 특화된 피처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모델이 입력과 출력이 있으면 이 중간 단계를 거친다라 그랬잖아요. 그 중간 단계에는 보편적 사고 언어인 영어로 한번 이 입력을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은 스몰리스고 반대는 오포짓이니까 이러한 개념이 활성화돼서 우리한테 출력 언어로 말을 해주는 건데 이거에 있어서 프롬프트 인사이트는 그렇다라고 하면 다국어로 어떠한 번역을 해야 될 때 다국어로 문서 작업을 할 때 중간 언어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영문 기사 한국어로 요약 많이 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얘가 추론하는 과정을 한국어로 하게 하지 말고 추론의 언어는 영어다. 그래서 영어 기사 분석할 때 먼저 영어로 기사의 핵심과 알아야 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최종 출력만 한국어로 한다. 그랬을 때 품질이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념 정리 단계를 영어로 한번 명시해주고 이것도 아까 첫 번째 봤던 연구 결과 첫 번째가 해석 가능성이었잖아요. 암묵적으로 모델이 그 추론하는 경로를 숨기지 말고 말하게 한 것처럼 이것도 이 중간 레이어에서 뭔가 한번 더 거치니까 영어로 한번 하게 한 다음에 결과를 뽑자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요약을 영어로 한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경험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한 국내 로펌을 위한 챗봇 프롬프트를 개발을 한 적이 있었을 때 그때 물론 도메인 용어는 한국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해설이나 판례나 조항들이나 유사한 사건들은 영어 기반으로 다 찾게 한 다음에 최종 요약은 한국어로 출력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실험을 했었어요. 한 번은 그냥 다 한국어로만 했을 때고 한 번은 영어에다가 한국어로 영어로 일단 중요한 내용을 핵심 개념이나 관련 사건을 정리하게 하고 원문은 한국어예요, 영어예요? 둘 다 섞여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경험한 실무의 경험으로는 중간 단계는 영어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로 최종 출력을 바꾸게 하는 게 더 결과가 좋았거든요. 이게 지금 영한 요약에서만 특정할 게 아니라 다국어 작업시니까요. 그 이상의 언어를 번역하게 할 때도 만약에 우리가 영어, 한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스페인어가 있다 했을 때 공통의 보편적 언어 하나 명시를 해주자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의 첫 번째 논문과 프롬프트 작성법을 알아봤으니 이어서 두 번째 리서치는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AI는 자기 생각을 숨기고 있다. 논문명이 진짜 클로드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름도 너무 재밌게 잘 지어요. 2025년 5월 달에 나온 연구 논문인데 이 추론 모델들이 항상 그들이 생각한 걸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모델은 이제 클로드 3.7 소넷과 딥시크 R1. 딥시크는 우리가 함께 딥시크 쇼크 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내적인 독백, 추론을 굉장히 특이하게 막 아하 모먼트도 있고 그때 보면서 처음 느꼈잖아요. 아, 네.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테스트 모델을 가지고
체인 오브 소시라고 제가 컨텐츠 찍었을 때 아주 초창기에 막 기본 기법을 막 열심히 설명했을 때 생각의 사슬 기법을 기준으로 모델들을 사고하게 하고 자연어로 사고하게 하는 기법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델을 사고하게 하고 출력하게 했더니 그 출력의 결과물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랑 말이랑 따로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 덧셈을 풀게 해요. 그러면 모델이 푼 것 같지만 그 중간 추론 과정이 다 엉망진창이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100%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또 말씀드리면 그럼 얼마나 숨기는지 우리는 모델이 생각하는 과정을 100%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오프스 4.6은 추론하는 그 프로세스의 뎁스가 진짜로 디테일해요. 그래서 제미나이 3.1 프로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제미나이랑 그다음에 오프스랑 비교를 이따 해보시겠지만 추론하는 어떠한 사고의 분량이 오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고 제미나이는 간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프스 쓸 때마다 추론하는 걸 다 보여주는구나.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속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읽어보면 약간 그 톤앤 매너도 많이 바뀌거든요. 모델을 배포를 할 때마다 오프스 4.6 같은 경우는 그 왜 우리 딥시크에서 wait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네네네. 오프스 4.6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죠.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다시 한번 보자. 이거 가만 보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막 넣어가지고 인간의 내러티브처럼 해서 좀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구는 이런 생각의 사슬 기법이 COT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러한 어떤 추론 모델이 추론을 하는 그 과정을 숨긴다라는 거죠. 한 5개 중에 하나만 보여주는군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비교 모델이 2개였잖아요. 클로드 3.7 같은 경우는 25% 정도로 이런 재밌는 실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시험을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C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사람은 그거를 베껴서 쓸 가능성이 크잖아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니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모델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모델이 그냥 대놓고 네 문제 정답은 C야. 그러면 모델을 C라고 베낄까요? 안 베낄까요?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글쎄요. 이런 실험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럼 베꼈다고 말할 것인가 안 말할 것인가. 그런데 베껴요. 둘 다 베껴요. 그런데 인정 비율이 낮아요. 난 이거 베끼지 않았어. 네, 난 이거 베끼지 않았어. 25%. 그리고 딥식은 인정 비율이 조금 높고.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베끼니까 우리가 프롬프트 넣을 때 단정적으로 틀린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이거 왜 그래라고 물어보면 걔가 그거 그냥 틀린 사실인데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군요. 막 맥북 던지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모델이 추론 모델이 환영받았던 우리가 환호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추론 과정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답변에 있어서 검증하기도 편하고 안정성 관점에서도 이제는 위험 행동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거짓말하고 숨기니까 여기서 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투더 베이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특히 제 방송의 컨텐츠를 시리즈로 보시는 분들은 COT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거 자주 봤던 예시네요. 네. 늘 등장하는 요 스크린샷. 왼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구글의 예전 모델 가지고서는 실험을 할 때 단순 수학 문제, 산수 문제를 못 풀게 했을 때 모델한테 단계적으로 사고하게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었던 방식이 모델의 추론 성능을 트리거한 COT, 생각의 사슬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줄로 또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오른쪽에 여기 Let's think step by step은 단계적으로 생각해. 이 한 줄이 추론 성능을 올려서 똑같은 산수 문제를 풀었다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 방식 진짜 많이 써요, 실무에서. 특히 그 온프레미스로 모델들 좀 저사양 모델들 돌릴 때 비추론 모델을 추론을 잘하게 해야 되니까 COT 기법은 프롬프트에 있어서 정말로 보편적인 기법인데 장점이 비추론 모델들도 추론하는 그 사고 과정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했고 오류는 어떠한 지점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반면 그 사고 과정이 실제의 그 모델의 내부 현상과 일치하지 않거나 어떤 사실과 다른 환각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단이 있었던 기법이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6은 30까지 네. 답을 말했는데 추론 과정을 보니까 전혀 틀렸고 근데 반대로 풀이 과정이 다 맞았는데 정답이 틀렸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즈닝 관련해서는 현재 얼마 전에 나온 소넷 4.6 같은 경우도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추론을 많이 하게 할수록 모델이 생각할 시간과 어떠한 자연어록 기법을 이런 것들을 주게 할수록 연산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가지고 현재 모델들에는 그럼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델 외적인 프롬프트단도 노력을 하지만 모델 단에서도 모델을 생각하는 어떠한 양과 방식을 조절하는 옵션들이 생겼어요. 오픈AI 같은 GPT-5 모델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많이 할 건지 적게 할 건지 이런 모델의 thinking effort이라는 생각 노력하는 그 단계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신 소넷 4.6은 Adaptive Thinking이라는 무조건 추론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하는 그런 옵션을 줬고요. 그리고 Extended Thinking은 더 많은 확장을 하는 사고를 하게 하는 그런 옵션인데 이게 아무래도 비용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Extended Thinking 혹은 확장된 사고를 플랫폼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큰이 빨리 달아가지고 오늘 초과량에 도달했다 이런 메시지 요새 엄청 금방 떠요. 그래서 클로드가 쓸만한데 너무 비싸다 혹은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내용도 여기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클로드를 $100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일단 낮춰놨어요. 그래서 어제 $20로 다시 바뀌었는데 $20가 되자마자 3시간 만에 또 막혀갖고 지금 다시 또 $100를 올려야 되나 지금 고민의 기로에 다시 섰습니다. $100일 때도 짧게 느껴질 텐데요. 기자님 요즘 하시는 그런 어떤 과제들은 그래도 $100 때는 버티긴 버텼었거든요. $20는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추론 관점에서 추론을 조정할 수가 있다. 추론이 만약에 로우면 생각한 노력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응답. 추론이 중간 정도면 일반적인 분석이나 아주 표준에 해당하는 코드 분석. 추론이 하이면 복잡하고 심층 분석. 추론이 맥스면 요거는 정말로 성능이 좋은 고품질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COT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은 추론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COT 기법, 모델의 추론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COT라는 거는 생각 과정을 다 보여주는데 진짜로 AI 생각인가? 라고 하면서 일명 커닝 페이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한테 아까 그 2가지 모델한테 그림을 보실게요. 이런 문제를 주고 하나는 힌트 없이 질문을 주고 모델 답변을 D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요건 소넷 3.7 모델 가지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메타데이터에 정답 C 힌트를 삽입을 하고 모델이 답변이 C로 변경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틀리는 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힌트 정답을 주자 모델이 힌트를 보고서는 답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델이 COT 하는 그 추론 과정에서 나 힌트를 베낀 거야. 혹은 힌트에 의존했어라고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답변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3.7 소넷 모델이 힌트를 방금처럼 사용을 했는데 인정을 하지 않았고 인정한 비율이 25%였고 딥식 R1 같은 경우는 39%인데 요거를 통해서 결론 낼 수 있는 거는 AI가 진짜 자신의 추론을 100% 담지 않는다.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추론하는 그 과정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추론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고 답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한 이슈잖아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실효성 검증, 유효성 검증, 답변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서 어떻게 검증할 거야 했을 때 우리 그럼 추론하는 게 맞았으면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추론하는 그거를 한번 팩트 체크 해보자 이럴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기에는 너무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인류의 난제 같은 거를 풀었다고 해서 얘가 결과물을 갖고 왔을 때도 얘가 풀이 과정을 봤더니 난제를 푼 게 맞는 것 같아. 정답은 우리가 몰랐으니까 모르지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풀이 과정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이 소타 모델 가지고 난제, 이 인류의 난제 문제 몇 개 풀어볼 건데 이 프롬프트 인사이트, 그래서 한 줄 정리하면 모델이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AI의 추론 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프롬프트 설계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역시 이 요즘에는 검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워크플로우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검증 단계의 프롬프트를 꼭 명시적으로 추론 모델을 쓴다 하더라도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최고 성능의 모델을 쓰는데 검증할 필요가 있냐? AI를 신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고성능 모델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AI는 여전히 안 되는 것도 많아가지고 꼭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할 때 프롬프트에 체크리스트로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떠한 사실 기반의 과제라고 한다고 하면 뭐 근거 없는 주장이 있는지 논리적 단계를 모두 설명을 했는지 대안을 고려했는지 이런 어떤 체크리스트를 꼭 자기 검증을 시켜야지만 그 답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도 항상 마지막에 저런 거 다시 검토해보라는 걸 마지막에 넣으시잖아요. 한 번에 넣으실 때 이제 좀 후반 쪽에다가 항상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앞에 거를 다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검토를 다시 거쳤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미비한 면이 있으면 그걸 다시 처음부터 얘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 질문하실까봐 그럴 때 스크래치 패드라는 기법이 있어요. 프롬프팅 기법인데 이 말은 어려운데 메모장 기법이에요. 실제로 엔트로픽이 고객사에 적용해서 답변의 정확도 향상을 이끌어낸 기법인데요. 스크래치 패드는 메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프롬프트에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먼저 모델한테 생각하게 한 다음에 최종 답변을 생성하게 하는데 작년에 이러한 또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금 생각한 다음에 결론만 말해줘. 이런 프롬프트가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생성형 AI 모델의 특징상 생각을 명시적으로 하게 해야지 좋은 거지 암묵적으로 하면 좋지 않다라는 게 지금 연구들에서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과정도 다 토큰으로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공간과 실제로 답변을 생성해야 되는 그거를 분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답변이 섞여서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치 패드 막 낙서할 수 있는 공간을 프롬프트에 주자.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종이랑 펜 하나 주고 생각 너가 정리해봐라고 하는 게 그냥 머리 굴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저렇게 쓰시면 되는데 스크래치 패드라는 어떠한 XML 태그 요 꺽쇠기요. 그때 저 현장에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되게 재밌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세요? 이걸 XML 태그라고 하잖아요. 이 태그는 그냥 문법이라서 요게 그냥 이렇게 타이틀을 썼으면 닫아줘서 요 태그가 여기서 끝난다라는 게 한 쌍처럼 디폴트인데 어떤 분이 너무 재미있는 순수하게 이런 질문하셨어요. 꼭 닫아야 되나요? 열기만 하면은 어차피 다음 것도 나올 거니까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닫아야 된다. 그 이유는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모델한테 자연어로 또 다른 섹션이 시작된다. 또 다른 new input이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안 닫고서 계속 열기만 하면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모델이 어디에 포커스를 줘야 되고 또 다른 인풋이라는 거를 사실 이런 기호는 문장에서 구분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구분자 기호를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걸 닫지 않으면 구분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닫으셔야 됩니다. 스크래치 패드라는 말을 쓰고 여기에 요구사항 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 쓴 다음에 마지막 앤서랑 분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용문 뭐 이렇게 프롬프트에 만약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크래치 패드에서 인용문이나 어떠한 의견,
자기 평가를 하게 하고 요거 거쳐서 마지막에 앤서를 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럼 이렇게 넣으면은 저희가 보고 있을 때 얘가 그걸 명시적으로 적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어요. 네, 답변에. 그래서 최종 답변만 쏙 뽑아다가 쓰시면 되죠. 아, 저거를 다 뱉어주는군요. 네, 나중에. 다 뱉어요. 다 뱉습니다. 방금 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생님이 수학 문제 낼 때 정답만 적으라고 수학 문제를 내다가 풀이 과정을 다 적으시오라고 하는 거군요, 저게. 아. 그러한 수학 문제를 진짜 알고 풀었는지를 검증하게 하는 방식이고 끄적이는 거잖아요. 네, 아이디에이션 과정.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네. 그리고 요것도 좋지만 아까 기자님께서 오늘 질문이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에 끝에 이러한 어떤 피드백 자기 검증 체크리스트를 주지 않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모델이 답변 생성하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앞에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프롬프트에 한 번에 넣더라도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한 번의 프롬프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를 나눠서 한 단계에서 결과 받고 그 다음 단계에서 1단계의 결과를 쓰고 다단계 검증에 의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결론을 내줄 때 스텝 1만 먼저 대답을 해줘요? 한 번에 다 하게 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에 다 하게. 그래서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회적인 뉴스를 주제로 하고 3가지 관점을 정리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1번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이어서 각 관점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게 하고 이 결과를 3번에 최종 결론 작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검증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가 체인처럼 연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여 체이닝 기법인데 요것들을 실무에서는 그냥 다 단계로 나눠서 너무 방대한 텍스트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코드단에서 나눠서 1번 결과를 그 다음 단계 변수로 활용을 해서 단계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우리 플랫폼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스텝만 제대로 나눠주고 1번 단계 이거 그냥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말로만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제 어떤 걸로 할까요? 아니면 북극곰이 오히려 지구온난화 때문에 개체수가 늘어났다는데 진짜인지 물어볼까요? 그거 해보시죠. 2026년 북극곰이 이렇게 해서 하게 합니다. 하면 얘가 저렇게 다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단계별로 그 이전 단계의 결과를 적게 함으로써 자기가 쓴 거를 한번 검증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 이어서 생성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할 수도 있죠. 와, 이거 잘 쓰면은 그 할루시네이션도 보완할 수가 있고 더 밀도 있는 내용이 나와요. 저 요새 재테크 관련해서 기업 분석 같은 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다 적게 해놓으면 얘가 정말로 제대로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런 태스크에서 좋은 거는 이제 관점이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관점만 나오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오게 하면서 요 1번의 결과가 관점 3개였잖아요. 그럼 요 3개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게 하고 최종 결론으로 요렇게. 네, 마치 요거 최근에 제가 주말에 북극곰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북극곰 개체수가 늘었다는 거에 대한 보도였어요. 그런데 균형 잡힌 보도였어가지고 한간에는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없다, 뭐 한간은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반반 맞는 이야기다. 가 결론이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저렇게 안 쓰면 보통 3번만 나오는 거잖아요. 최종 한번 결론만. 써볼까요? 그리고 2026년 이걸 꼭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북극곰 개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간단 리서치 해줘 라고만 할게요. 그러면 반만 맞는 이야기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스타일의 LLM 리포트군요. 네, 개체수 현황, 감소 원인. 여기는 근데 안 봐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네, 향후 전망, 감소. 개체수는 보호 정책 덕에 과거보다 늘었지만 기후 변화로 해빙 손실이 가속화되면서 캐나다 허드슨만 등 핵심 서식지의 감소세가 뚜렷하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게 바로 그 두루뭉술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소 논쟁이 있다.
그럼 저는 어떤 논쟁인지가 궁금한 건데, 그래서 아까와 보면은 답변 비교해서 보면 답변의 디테일과 정보의 밀도가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롬 체이닝 기법은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꼭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것들, 그리고 추론 모델을 쓰시더라도 저는 이런 어떤 검증 단계를 꼭 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올 에이전트의 과잉 행동과 관련해서 안정성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잘못된 정보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사고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제가 결론으로 쓰고 싶은 관점을 하나 택한 다음에 아까 결과를 먼저 주면은 얘가 더 잘 쓴다고 더 했잖아요. 완벽한 스타일의 리서치가 되겠네요. 그럼 프롬프트에 걔를 결과를 주고 세 가지의 예제를 구성을 해서 소제목으로 써서 만들어라고 하면은 바로 제출해도 되겠군요. 포인트는 추론 모델을 쓰더라도 모델이 추론하는 거가 다 진실은 아니다. 그리고 추론 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게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추론 모델을 쓸 때도 프롬프트로 모델의 추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혹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논문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는 또 박사님의 몫인 거잖아요. 지금 박사님이 발견하시고 사용자의 몫이죠. 요 실전 팁들은 다 제가 논문을 읽고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제 방식이어서 이렇게 그냥 소개드리고 싶었고요. 3시간 동안 함께하는 라이브 실습 강연, 실시간 Q&A와 꼼꼼한 지도, 슈퍼워커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AI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고 싶은 여러분,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개발 모르는 직장인을 위한 AI로 업무 자동화하기 라이브 실습 강연, 지금 바로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